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에 어제 가까스로 지켜냈던 4천선을 좀 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또 우리가 듣고 싶었던 소식이 나오면서 또 한 번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습 나타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게 좀 기대감을 키우려나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되려나요? 지금 그래서 종가를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프터마켓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종가를 봤는데 종가보다 상승폭이 더 좀 축소가 됐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에서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서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좀 반영하는 시간을 지켜보거나 내일 시장에서 조금 더 다른 시각의 이야기들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사실 오늘 뭐 반도체면 반도체,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로봇 관련된 이야기, 행정명령에 사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면서 성장주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함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해외 주식 분석실장,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영환 연구원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주가는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52시간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더 하느냐가 반도체 산업의 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거는요. 사실은 반도체라는 게 사람이 들어가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회로를 많이 그려봐야 이게 더 효율적인 것들을 찾을 수 있고 뭐 그렇다. 그런 데서 나온 게 결국은 뭐 과거에 뭐 무어의 법칙, 황의 법칙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건데 지금 와서는 약간 그런 효과들이 많이 떨어진 상황도 있고요. 타이밍을 좀 놓친 것도 있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이 52시간 이상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나 중국,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나라들의 연구가 돌아가는 속도를 보면은 거의 80시간 이상 일해야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만만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열어준 건 당연히 그 전보다는 좋은 일이긴 한데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어디까지 사람들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라는 걸 좀 지켜봐야지 그리고 그게 연구개발의 결과로 확인되는 걸 봐야지 조금 뭔가 자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최근 한 6개월 전, 5개월 전에 발표가 됐었더라면 지금 반응보단 더 좋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최근에 반도체 워낙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이미 쫙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52시간 예외 가지고는 뭐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밸류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죠. 뭐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지금 당장의 원텀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쌓여 있다가 나중에 에너지가 응축돼 있다가 폭발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또 도와주는 효과는 있을 테니까요. 뭐 내년에 반도체가 여전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지금이 아니라 상승폭이 나중에 좀 이연돼서 나중에 발현될 거다. 그냥 그렇게 믿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박승진 실장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뭐 일단 지금 정책 측면에서 이제 그 지원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쨌든 해석에 뭐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은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부 쪽에서 그 여당 쪽에서 이제 밀어붙이는 법안 내용이 될 텐데 사실은 이게 추가로 논의가 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이게 장 막판에 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이 실적 뭐 추정치라던가 이 해석의 여지들은 한번 좀 시간을 두고 내용들을 확실하게 좀 더 확인한 이후에 한번 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지도 남겨 있고 우리가 지금 막 속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또 주가에 반응하는 건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저희도 이 머니쇼 플러스 방송 진행하면서 주가에 조금 차이가 갑자기 생겨나면 애프터마켓에서 바로바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된 소식들 마침 또 반도체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부터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분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판매 목표 하향 설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판매 목표치가 안 될 거다. 애저의 판매 목표치가 목표치보다 충분히 안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반영이 됐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죠.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박성진 실장님, 진실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명히 가능할 네.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애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매출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이제 내부 소식을 전하는 어떤 인포메이션 매체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졌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네. 뭐 지금 아시다시피 이 버블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이 또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 수익이 생각보다 늦게 내지는 수익성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사실 시장은 예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좀 최근에 시장 분위기들이 보면은 AI나 테크 쪽에 대해서는 주가 레벨에 대한 부담감들을 확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순환매 양상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보면은 에너지라든가 금융 쪽이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것들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은 뭐 이런 약간 좀 테크 쪽에서 불안정한 스토리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 경계심들이 또 자금 이동에 좀 연결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이 매체 쪽에서 이해를 잘못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했지만 네. 사실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걸 뭐 어쨌든 제자리를 못 돌려놓은 것들 이런 것 자체가 이익이 실제로 AI 쪽에서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일 것이며 이익이 정말로 확실하게 좀 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회계 처리 방법까지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씻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에 대한 논란들은 아무래도 특히 이제 이 소프트웨어 쪽들이 좀 더 심하게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 쪽은 하드웨어랑 또 이제 다른 부분들이 이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들이 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예. 진입 장벽에 대한 부분들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신규 진출자들이 들어오기 좀 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구심이 더 좀 강한 상황에서 이런 뉴스들이 불거지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이제 주가 쪽에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거는 AI로 갔을 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에서는 온도차가 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는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낮다. 네. 그래서 경쟁이 좀 치열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딱 나타난 게 그거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2.5% 하락했는데 네. 팔란티어가 예. 3%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소프트웨어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플랫폼 쪽에서도 이 차별화된 실적의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정부 쪽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고 좀 민간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사실 어도비라던가 이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조금 이제 제 플랫폼이 낫지 뭐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쪽에서도 분명히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장벽이 좀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팔란티어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차별성들이 주가에 좀 차별화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간밤에 오픈AI CEO 샘 올트먼도 지금 자체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레드코드 발령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게 뭐 구글을 염두에 두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 그런 어떤 경쟁에 있어서의 레드코드를 날릴 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 그쪽에 오히려 레드코드가 발령됐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좀 후행적으로 연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뭐 최근의 움직임들 보면 실제로 이 앱 다운로드 수가 이 제미나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GPT를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유료 구독이나 사실 뭐 전체적인 시장 점유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GPT 쪽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장은 시장 점유, 커스터마이징이나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넵튠 인수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추가적으로 좀 진행된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영원 연구원님 AI 거품론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오늘 시장에 좀 팽배했습니다. 뭐 오늘 아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그럼 그렇지 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 모든 거는 네.
가격이 비싸서 생기는 문제죠.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올라갔던 걸 생각해 보면은 딱 3분기 실적 시즌 끝날 때부터 사실은 이제 AI 거품론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시즌 때 한창 실적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가 거의 마지막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팔런티어 실적 나오면서 그 뒤부터 시작해서 실적은 흠잡을 데 없이 좋은데 네. 이미 그걸 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비싼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최근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거든요. 그러면 3분기 실적 끝났으면 이제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간을 가지다가 4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은 사실 4분기 실적보다도 그 다음 1분기 가이던스가 더 중요해지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한 2개 분기 정도만 더 당길 수 있는 정도 시점이 돼도 이제는 생각보다는 미래 전망 대비 주가가 이제 좀 덜 비싸 보이는데라는 시점이 올 거예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전까지의 노이즈들은 계속 되겠지만 네. 이게 뭔가 AI 버블론이 이 시장의 사이클을 픽아웃시키는 요인이 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경쟁력 차원에서 어느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최근에 엔비디아도 그랬고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완전히 이번 주에 나온 얘기가 그냥 회계적으로 뭔가 직원들 스톡옵션 주는 거를 자사주 매입으로 다 이제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비용 사실은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다 그런 불안감을 쌓아 올리는 거긴 하죠. 근데 이 불안감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크리티컬한 이슈라기보다는 마지막에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지는 요소를 축적하는 건데 아직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속도가 빠르고 또 한편으로는 곧 뭐 짧으면 1년, 길면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거기서 나오는 편익이 더 커질 거다. 네. 이런 전망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때까지는 결국 그런 걱정이 있더라도 계속 실적이 그걸 막아주면서 버티는 상황들이 네.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가 지금 악재를 맞고는 있지만 지금 막 다 젖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앞서 이야기해 주신 실적이지 않을까. 이제 4분기 실적도 있고 곧 이어서 18일이 맞는지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달 초에 있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번 실적 발표가 또 중요하겠죠. 그럼요. 네. 이제는 매 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하고 그 스타트를 끊는 게 마이크론 실적이니까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별로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제품 가격 올려가고 있는 거는 이미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1월 말에 나오는 빅테크들 실적 발표 시즌까지 그 기간 동안 주가가 좀 더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마이크론 이야기 나온 김에 마이크론이 지금 뭐 소비자용 이 반도체 쪽에서는 사업을 철수하고 이제 고부가 가치인 HBM에 올인한다라는 소식들 충격적이더라고요.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뭐 PC나 스마트폰용 소비자용 메모리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훨씬 더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이 돼간다고 판단을 했던 건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한데 박승진 실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집중을 하는 포인트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이쪽을 중단을 해버리고 HBM 쪽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의 그림들은 사실 삼성전자라든가 저희 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좀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기대치들을 이 마이크론이 조금 더 투입이 되는 시장을 좀 뺏으러 좀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먹거리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아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김영민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게 AI 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KPX 투자가 계속 되는 과정들이라고 하면은 이 시장들을 좀 놓고 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들이 생기고 뭐 주가 레벨이 너무 높다 뭐 이런 표면적인 얘기들 가지고 뭐 해석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 비즈니스의 방향성 자체는 이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 투자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앞단에서 필수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제조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 생산들을 이 가는 시장 지금 새로 열리는 시장 쪽에 집중하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마이크론이 그 부분들을 좀 집중하면서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이 철수한다는 게 이 크루셜 있잖아요. 이 크루셜이 그러니까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지금 일단 기존의 비즈니스를 확 줄여버리고 이 신규 사업 쪽으로 완전히 집중하겠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놀라운 선택일 수도 있는 예, 것들이고. 그 정도로 HBM이 좋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최근에 시장에서 높게 평가하는 게 D램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네. 삼성전자 HBM 퀄테스트 통과하던 말던 D램이 그거 다 메꿔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마이크론 사실 그거 좀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럼 우리가 지금 높게 평가했던 것도 평가 절하되는 건가라고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뭐 일부 좀 훼손된 부분은 있긴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저희가 경쟁자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줄어 있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던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뭐 그거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예. 예, 훼손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스토리인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정말로 그냥 캐펙스가 정말로 그냥 대규모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뭐 재무에 대한 이 불확실성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퍼스케일들이 이쪽으로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 대한 그 좀 사이즈에 대한 규모 이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도 불가피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들어보면은 마이크론이 모든 걸 걸고 HBM4에 이제 매진하겠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건님 보셨을 때는 하이닉스가 이제 갖고 있는 밸류는 더 높게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뭐 사실 마이크론이 밸류는 제일 높고 네. 하이닉스가 사실은 더 낮기 때문에 HBM4의 최고봉이잖아요. 예, 그 그런 하이닉스가. 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건 네. 있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AI 시장이 커질 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커져야 되고 그 기간도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HBM 제일 고수익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고 거기서 많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다음에 뭐가 또 메인 제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거기에 또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앞으로 몇 년간 바짝 벌어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HBM에 집중하는 건 당연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2등 전략에 사실은 더 가까운 거. 그러니까 이 HBM에 있어서는 1등이지만 전체 반도체의 범위를 크게 보면은 여전히 2등 전략인 거죠. 왜냐하면 뾰족하게 갈아서 자기가 더 집중하는 부분을 돌파해야지 우리가 1등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다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삼성전자의 밸류를 낮게 평가할 거냐? 지금 당장 이번 사이클에서는 낮게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HBM이란 건 결국은 학습용 AI 칩 내지는 추론용 AI 칩에 대한 얘기인데 아마도 시간이 더 지나면은 로봇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뭔가 물리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 밖에서 돌아가는 칩들이 필요해질 시점이 또 몇 년 안에 그 테마가 돌아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가 됐을 때 HBM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전히 계속 고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분명히 뒤집히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가치를 높게 봐야 되는 건 맞겠지만은 삼성전자가 그럼 무너지는 거냐 밀려나는 거냐 그런 건 좀 다른 그렇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로봇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단 SK하이닉스가 나온 김에 잠깐 좀 여쭤보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약간 탈중국 기조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속도 조절하는 뉘앙스들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어쨌거나 뭐 미국과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의 비중이 좀 실렸을 때보다는 좀 뭔가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지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근본적으로는 사실 과거를 생각하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비즈니스 환경이 변하기도 했고 만약에 그럼 중국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계속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격차 추격 전략도 굉장하고 사실 중국의 그 추격 전략의 근간은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버텨내기는 사실은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뼈아픈 선택일 수 있지만은 결국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향후 몇 년간의 이익 증가 그리고 뭐 AI 칩에 대한 미국 내에서의 수요 증가 이런 걸 감안하면은 그리고 그런 미래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은 밸류를 더 많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이 앞으로 줄어들 분야에 당장의 이익의 밸류를 더 많이 줬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늘어날 분야 쪽에
밸류를 더 많이 줄 거냐, 뭐 이익의 규모 자체, 절대 규모 자체는 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중국 시장을 좀 줄여가고 미국에 집중하는 전략이란 건 사실은 맞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네. 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하이닉스의 선택 앞으로 어떨지까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앞서 반도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판매 목표 판매를 좀 내렸다라는 이슈들은 일단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삼성전자 내년 잠정 실적 발표 때 멋진 실적으로 좀 우려를 불식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멋진 생각이 실적. 네. 들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오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로봇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로봇 산업 육성하겠다라는 행정명령 발령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에 미국 주식의 로봇주들도 많이 올랐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로봇주들이 시장을 다 이끌어 갔습니다. 자, 미국 쪽 이야기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진 실장님, 미국에서도 이제 로봇을 좀 밀어주는, 워낙에 또 로봇을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네네. 어떤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은가요, 이 이슈에는? 뭐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사실 AI 다음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쪽 다음은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로봇이고 피지컬 AI. 예, 피지컬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는 흐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상황들은 보면은 사실 뭐 고용 쪽에서도 이 리셔링을 가져가는 제조업체 리셔링의 정책들을 트럼프 정부가 가져가는 과정에서 이 다음 스텝으로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로봇이었던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은 뭐 저희가 뭐 더 뭐 크게 해석한다 하면은 이 로봇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이민자 정책이나 통해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 구멍이 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메꿔줄 수 있는 뭐 이런 과정들까지 저희가 뭐 확대 해석하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행정명령 검토는 굉장히 좀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과정들 보면은 사실 지금 당장 어쨌든 이 기술에 대한 기대치들이 있는 기업들은 뭐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아시다시피 테슬라도 빅테크 중에서 가장 또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맞아요. 그림들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현대오토에버라던가 뭐 아니면은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이런 부분들이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치들을 좀 가져가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행정명령이 나왔을 때 디테일한 부분들을 해석이 좀 더 추가적으로 되겠지만 일단 이 그림들 테마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과정들 한번 던져졌기 때문에 뭐 저희 뭐 ETF 쪽에서도 뭐 이런 로봇 관련 ETF들이 같이 포트폴리오로 좀 투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과정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 내 이슈로 좀 따져보면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미국이 어쨌거나 제조업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네. 파트너로 낙점했던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살짝 좀 불안해지는 게 우리 노하우를 미국의 로봇에 그냥 이식해주고 우리는 어쩌면 팽당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 부분들은 이제 뭐 저희 어떻게 보면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후에 그림들을 좀 놓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산업을 주도하는 그림들이 갈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우리나라가 껴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는 사실 뭐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현대오토에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네. 이 현대차그룹의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뭐 이렇게 이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낙수 효과들을 놀릴 수는 있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배제되어 있는 상황보다는 이 정책 지원을 받으면서 좀 시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함께 껴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팽당하는 것도 걱정은 사실 되기는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표현하면은 미국은 제조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로봇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좀 AGI로 노선을 완전 정하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럼 그 하드웨어, 몸통 제조업 우리나라에서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부품들의 네. 그 생산 국가들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은 이 두뇌는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미국 쪽에서 다 맞아요. 주도를 하고 네. 있지만 이 부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중국 쪽의 기업들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중국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거를 같이 커워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꼭 부정적으로만 볼 맞아요. 이유는 없지 않나 음.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로봇 이야기도 이제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보셨을 때
자, 한 이제 뭐 반년 전쯤이었으면은 로봇주들은 테마성이 너무 짙어요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보면요 로봇 이제 테마주라기보다는 성장주로 한번 좀 승격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길게 보면 그렇죠. 길게. 와, 테마예요 아직? 아주 길게 보면 그렇죠. 테마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은 뭐 오. 이익을 제대로 내는 구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말하자면 20년 전의 자동차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 전의 자동차? 한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로봇을 이제 그런 로봇의 두뇌를 담당하는 부분을 참 하는 미국을 제외하고 사실 몸통을 만드는 차원에서 보자면요. 제일 발전돼 있는 건 사실 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미국에서 로봇 행정명령 나온다고 할 때 주가 지수 차원에서 일본은 많이 올랐어요. 한국은 개별 종목은 올랐지만은 주가 지수를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소프트뱅크부터 로보틱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맞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환학이라던가 굉장히 일본에서는 뭔가 제조에 들어가는 로봇에 대해서는 가장 첨단 국가고요. 우리나라 레벨 차이가 좀 심하죠. 심하죠. 일본과 우리나라는. 예. 그리고 한국 뒤에서 후발주자로 또 쫓아오고 있는 게 중국이죠. 한국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밸류체인상 좀 문제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한국의 입장은 뭐냐? 처음에는 일본부터 수혜가 가겠지만, 한국은 일본보다는 싸지만 잘 만들 수 있다라는 제조 역량을 점점 갖춰가다 보면은 결국에 나중에는 역전을 시키는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게 한국에서는 과거에 반도체도 그랬고요. 뭐 자동차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많이 따라갔고요. 조선 이미 역전을 했고요. 그런 분야들이 사실은 과거에 한국의 제조업들은 다 일본을 추격하면서 시작해서 일본을 넘어서면서 끝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로봇 산업이라는 게 커지는 과정에서 초기에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한국의 로봇 산업이 그런 궤적을 그리겠구나. 그러면 아주 긍정적으로 보자면 뭐 두산 로보틱스나 현대오토웨버 같은 한국의 뭐 대기업이 산하의 로봇 기업이 아직까지는 대단한 시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을 길게 놓으면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큰 회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질 수는 있는 거죠. 희망사. 근데 이게 실적이냐 성장이냐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먼 기간이 남아 있는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테마성으로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 건 맞다. 근데 큰 그림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직은? 테마다. 아니 근데 지금 20년 전 이제 자동차가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할 때 그 비유를 좀 해주셨잖아요. 근데 국내 자동차들이 크게 됐던 거에는 전기차라고 하는 새로운 뭔가 패러다임이 겹쳐지면서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로봇도 사실 지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배경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겹쳐져야만 된다라는 걸로 들렸거든요. 뭐 한국이 그런 점에서 전기차를 하면서 한 번 더 도약한 건 맞는데요. 한국이 처음에 자동차를 제대로 해외 수출하기 시작했던 게 한 2011년 정도, 그러니까 차화정 랠리 당시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제품 품질은 좋은데 가격 경쟁력에서는 아주 경쟁력이 높다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결국은 그 이상 한국보다 더 비싼 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다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까지 다 가기 위해서 한국 자동차는 내수 산업에서 경쟁력을 계속 쌓아가는 과정들을 20년, 30년 이렇게 거쳐왔었죠. 그러니까 로봇도 그런 과정에서 지금부터 한국에서부터 제조 역량을 쌓아가는 과정들을 거칠 거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제조업들이 그게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그게 뭐 이제 자동차처럼 20년, 30년이 걸리지는 당연히 않을 거고요. 하지만 몇 년은 걸릴 수 있죠. 그 몇 년치를 지금부터 당겨서 주가가 고온에 안착할 수 있는 그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테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몇 년이 지나 보면은 체급이 달라져 있다. 이제 한국도 해외에서 경쟁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올 거고 거기에 마중물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피지컬 AI 있는 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뭐 아직 테마성이 짙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코스닥 시장 보면은 우리나라 로봇들 엄청 주가 잘 올라가니까 아우 뛰어난 기업들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세계 로봇 경쟁력에서 줄을 쫙 세워 보면은 첫 번째가 아마 미국일 거고 중국, 일본, 독일 짜자작 내려가서 우리나라가 한 어디 있나 하고 7이나 8위 찾아야 정도 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1, 2, 3위와 나머지 4위부터의 격차가 격차. 엄청 크다고 들었어요. 거의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넘사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격차가 엄청 크다라고 해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나라가 그 격차를 이제 지금부터 성장을 해서
가까워질 때쯤이면 좁히는? 그때 성장주를 우리가 봐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한국은 그런 데서 시작했지만 성장을 굉장히 빨리 잘해왔다. 그런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바라볼 필요는 좋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장님께도 한번 방금 얘기 다 들어보셨죠? 네네. 어떠세요? 국내 로봇주는 네. 아직 테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피지컬 AI부터 시작해서 지금 로봇의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산업용 로봇이나 이거 제조업에 쓰이는 지금 이 로봇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그렇죠. 이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는 개념에서 본다라 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 해당하는 기업들도 잘 살펴보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진출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의 매출 비중이나 주가 흐름들 자체는 일반 산업용 로봇 이쪽에 기존에 하던 비즈니스의 비중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사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뭐 사실 이제 시장에서 상장된 뭐 이렇게 테마 ETF들도 보면은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들도 있고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들의 그 종목 구성들과 이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이 매출 비중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나오는 매출은 지금 거의 뭐 없다라고 봐도 영이죠. 그 비미한 기대감이죠.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테마가 맞고 이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나눈다라고 하면은 사실 테마주 쪽으로 좀 아직은 보는 아직 게 멀었군요. 성장주로 넘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테마주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또 실망하셨어요? 실망스럽긴 하죠. 뭐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섹터였는데, 근데 뭐 테마, 근데 이 테마를 이제 이겨내고 진짜 성장주로 가는 날을 우리가 한번 기원해 보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뭐 그래도 로봇주를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포인트 정도는 우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 안에도 투자 포인트는 있습니다. 뭐 분류를 좀 해볼게요. 요즘은 이제 대기업 협업이 되는 로봇이냐, 뭐 아니면 휴머노이드냐, 혹은 자동차 부품, 요새 아실 거예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 로봇 전환이 가장 용이하다라는 평가가 있어갖고 뭐 사면, 한라캐스트 이런 종목들 본다면은 주가가 잘 올라가더라고요. 어느새 하나의 부류가 된 것 같은데 이쪽 카테고리를 좀 보신다면 어디를 가장 높게 평가하세요? 결국 대기업이랑 협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 휴머노이드 협업. 로봇 쪽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적으로 그럴 네.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제조업의 성장의 속도라는 게 발전 속도라는 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옛날처럼 수십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급속하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기업에 붙어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환을 넘어가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아직 돈을 못 벌더라도 오히려 그런 주식이 더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기업 협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미국에서도 같은 반응을 할지는 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도 자동차 업종에서 로봇으로 변환하는 움직임이 좀 있나요? 뭐 사실 뭐 대표적인 게 테슬라. 테슬라. 네, 그렇죠.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이 차 개념 자체가 전기차 시장에서의 사실 비즈니스를 더 끌어올리기보다는 이 한계가 비즈니스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네. 이 새로운 쪽의 영역을 좀 확장을 시키는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상황, 뭐 일각에서는 자동차도 로봇이다 이런 이야기를 벌써 좀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로봇에 다리가 달려 있으면 뭐 사족보행 로봇도 되는 거고, 그냥 뭐 바퀴가 있으면 바퀴로 돌아가는 자동차가. 바퀴가 다리인 로봇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일 정도로 뭐 자동차도 이제 로봇이다. 그다음에 로봇 전환하기는 가장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투자 포인트들 뭐 로봇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두 분 오신다고 하셔갖고 제가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좀 찾아봐서 투자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 좋을까 좀 질문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일단은 먼저 김영원 연구원님, 제가 앞서 방송을 봤는데 이제 연말 배당주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근데 배당주가 올해 특수성이 있었잖아요. 배당 잘 주는 기업들이 올해 내내 올라갔습니다. 근데 배당주 그래도 좀 투자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유효하죠. 5% 정도의 여전히 그러니까 고배당이라고 하는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많이 올라서 배당률이 지금 시가 배당률이 한 5% 이상 정도는 여전히 나온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정도면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기본적으로는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 지금 정부의 배당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배당을 점진적으로 계속
늘리는 게 나와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한다던가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배당 성향의 상승이 앞으로 몇 년간 나올 거고 그것들이 사실 그 몇 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첫 해에 아마 거의 다 선반영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배당 수익률 이상으로 조금 더 뭐 밸류에이션의 레이팅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올해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약간 배당이라는 게 항상 12월 말을 결산으로 줄 때는 배당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요. 한 10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 3개월 정도 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빼고 그랬는데 지금은 배당 투자가 2월 말에서 3월에 해야 되는 사실 그때가 이제 배당 기준이 되는 기업들이 맞아요. 많아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를 언제 할 거냐? 뭐 그 과거의 공식으로 보자면은 한 12월부터 1월 달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직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은 사람들이 시차를 그렇게 감안해서 빠르게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기보다는 네. 약간 초반 제도에 적응할 때는 사람들이 하면서 좀 늦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 시점을 조금 짧게 가져가면서 배당 수익률까지 배당 수익률과 차이까지 패스트 다가올 팔로우 수 있는 느낌으로. 그냥 그럴 예. 수 있는 해라서 좀 올해는 좀 더 유난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네, 더 알겠습니다. 유난히 좋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박승진 실장님 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냥 한 2달 전쯤이었는데 금보다 은이 나을 것 같다라고 맞아요. 인사이트를 좋게 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은 시세 좋습니다. 이제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내년까지 놓고 보면은 뭐 금이나 은이나 현금을 그러니까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자산들은 사실은 뭐 저희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뭐 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 수급 이슈들 공급 사이드 쪽에 이제 문제들도 좀 같이 좀 엮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라든가 산업용 이제 수요들이 좀 더 추가가 되면서 이 모멘텀이 더 강하게 붙는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일시적으로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이 사실 연말 최근에 뭐 지난달에 한번 조정을 받았던 것처럼 이 수급 요인들이 너무 크게 붙었을 때는 한번 이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뭐 저희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사실 재정 확장이라던가 이 통화 정책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실물 자산들도 꾸준히 포트폴리오에 계속 넣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